여기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있습니다. 경랑의 시절, 뜨거운 예술혼으로 민초들의 아픔을 끌어안았고 권력과 불의에 맞서 시대를 변혁하는 기폭제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들의 이야기. 세월의 부침에도 바래지 않는 빛으로 살아 숨쉬는 역사의 숨결을 마주합니다. 문화재, 시대와 마주하다. 보성군 회천면 보째마루. 이곳에 서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굽이굽이 산 허리를 감싸며 들어선 녹차밭. 파도처럼 일렁이는 산자락의 녹차밭이 시리도록 눈부십니다. 푸른 비경을 안고 내리감아 도는 길. 무심한 나그네는 그저 아름답다는 감탄사만을 남기며 이 길을 스쳐가겠지요. 그러나 이 길 위에는 지난날 이 지역 민초들이 감당해야 했던 한많은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명 서편제의 소리길이라 불리는 길.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회천면은 보성의 남쪽 끝에 있는 바닷가 고장으로 보성만을 사이에 두고 고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암산과 사자산, 일림산을 경계로 장흥과 보성을 가른 호남 정맥은 다시 북동진하여 일림산과 활성산으로 솟구치면서 남쪽으로 회천 땅을 감싸듯이 버티고 서 있지요. 이처럼 해안지대에서는 보기 드문 깊은 산세를 지닌 탓에 회천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고 그들에게 보째로 이어지는 소리길은 통곡의 길이요 또한 치유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굴곡진 역사의 수레바퀴에 희생된 이들의 한이 판소리로 승화된 소리길.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남도 판소리의 성지라 불리는 곳. 도강마을은 보성소리라는 판소리 명가를 이루어낸 송계 정흥민 선생의 고향입니다. 큰아버지 정재근에서부터 시작해 아들 정권진, 손자 정희천, 정희석에 이르는 정흥민 가게는 송만갑의 송문, 김성옥의 김문과 함께 오늘날 판소리사의 3대 명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곳에는 소리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정흥민은 중앙무대의 활동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다가도 누가 소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가르치곤 했는데 서울에서 보성까지 찾아와 그 가르침을 배우고 간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보째를 넘나들며 득음에 이르려는 원이 담긴 소리를 연습했고 그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흥민이 개척한 흥부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춘향가 등 5바탕의 보성제 판소리는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판소리입니다. 오늘날까지 가장 활발하게 판소리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보성소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전남 완도에서 100길로 40분 거리에 자리한 섬 청산도. 이곳엔 지난 1993년 이후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편의 영화 때문이었죠. 서편제. 영화는 구불구불 이어지는 긴 돌담길을 배경으로 구성진 진도아리랑에 유랑하는 소리꾼 일가의 인생 행로를 담아냅니다. 5분 10초 동안을 롱테이크로 잡은 이 장면은 특히 압권으로 손꼽히는 대목. 본디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곳 돌담길이 너무 좋아서였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당시 영화는 국내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흥행 돌풍과 함께 판소리 붐을 일으켰습니다. 서편제는 일본에서도 1994년 바람의 언덕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개봉돼 당시로는 한국 영화 최고의 수출액과 일본 내 관객 10만 명 동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일본의 한국 문화를 강렬하게 심어준 최초의 작품이 바로 영화 서편제였던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새삼 판소리가 갖는 깊은 맛에 감동했고, 서편제는 우리 사회의 판소리의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소리는 조선 중기 이후 남도지방 특유의 곡절을 토대로 발달했습니다. 광대 한 명이 고수 한 명의 장단에 맞춰 일정한 내용을 육성과 몸짓을 곁들여 창극조로 두서너 시간에 걸쳐 부르는 민속 예술 형태의 한 갈래입니다. 판소리는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로 200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돼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판소리는 18세기 중엽부터 성장을 거듭하며 12마당이 완성됐고 서민의 예술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판소리는 전환기를 맞습니다. 판소리에 관심을 갖는 양반들이 많아지면서 광대들을 후원하고 양성한 신제효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도록 개작을 요구합니다. 특히 양반들의 취향을 고려하면서 이른바 바디라 불리는 개성적 창법을 추구하는 명창들이 등장하고 판소리의 법제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판소리는 동편제와 서편제, 중고제로 구분하는데 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즉 섬진강 동편의 운봉, 구례, 흥덕, 고부에서는 동편제를, 섬진강 서편의 광주, 나주, 보성, 장흥에서는 서편제를,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는 중고제를 불렀습니다. 전라도의 판소리는 동편제와 서편제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동편제가 송흥록의 고향인 운봉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에서 법통을 이었다면 서편제는 박유전이 살던 보성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에서 법통을 이었습니다. 남도의 판소리를 할 수 있는 서편제 창법을 개발한 박유전은 전북 순창에서 1835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판소리를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한쪽 눈이 없었던 유전이 광대가 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부친은 유전의 형을 가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 소리 선생까지 들여앉혔습니다. 형은 사랑해서 노래를 배우게 하고 유전에게는 지게를 지어서 나무를 해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 소질은 오히려 유전에게 많았던지 선생의 소리를 유심히 귀담아 들은 유전은 산으로 가서 낙엽을 긁으며 혼자서 해가 지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그동안에 배운 노래를 선생 앞에서 부르게 되었지만 쩔쩔매면서 엉망이었고 이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유전이 청산유수로 대신 불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부친은 당장 형에게는 유전의 지게를 주면서 산으로 보내고 대신 유전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 후 유전은 피나는 노력 끝에 전주 대사습에서 장원하여 명창 이름을 얻었고 중앙으로 진출한 뒤에는 이내 대원군의 인정을 얻어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의 특조는 그의 거지를 표준하여 강산조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세마치 장단을 비롯해 운용의 묘를 보이는 여러 장단을 정연하면서도 변화 있게 부침새의 기교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조는 가곡성으로 아정하고 웅위한 창법을 쓰며 계면에서는 엄한 성음을 써서 남자가 흐느껴오는 처절한 창법으로 소리 마디마디에 공력을 들이며 성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특히 그는 목청이 절등하게 고와서 당시에 비교할 만한 짝이 없었으며 타고난 명창의 성음이라는 천구성의 칭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서편제 소리의 비조로 알려진 박유전은 판소리 애호가였던 대원군으로부터 네가 제일 강산이다 라는 찬탄을 받았으며 애꾸눈인 것을 안타까이 여겨 오수경, 즉 선글라스와 금으로 장식된 토시를 하사받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위기를 느낀 박유전은 남도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나주에서 정웅민의 큰아버지 정재근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보성에 머물면서 소리를 전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유전의 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초기 소리를 물려받은 이날치 계열은 서편제라 부르지만 박유전 말년의 소리를 이어받은 정재근 계열은 따로 강산제라 부릅니다. 서편제는 동편제의 고졸성을 극복한 기교파로 선천적인 음량에 의존하는 동편제와는 대조적으로 가공과 기교와 수식으로 소리를 만드는 기교적 창법입니다. 유연애절, 즉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애절하며 소리의 끝이 길게 이어진 이른바 꼬리를 달고 있으며 계면 조형의 가락이 많습니다. 활달하고도 우렁찬 동편제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담양이 고향인 이날치는 줄타기의 명인이자 고수였습니다. 뒤늦게 박유전의 문화에서 수업을 했던 늦깎이로 그의 서편제 소리는 김채만, 박동실에 이어 광주시 무형문화재인 한해순으로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곡성군 옥과면 출신인 한해순은 12세부터 박동실 명창에게서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그 후 임방울, 박록주에게서 두루 배운 그녀는 특히 심청가가 뛰어나 서편제의 정통적 소리바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한편 강산제는 정재근을 거쳐 조카인 정응민에게 이어졌으며 여기에 동편제 소리의 특징이 가미되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미학을 지닌 보성소리로 거듭납니다. 이들은 어전광대로서 화려한 서울 시절을 보냈던 박유전과는 달리 대부분을 고향인 보성에서 지내면서 소리길을 갈고 닦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력합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창극이 크게 유행하던 시절로 치기 어린 대중적 취향에 창극이 영합하면서 판소리의 원형마저 훼손시키려 드는 창극의 폐해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죠. 이때 이들은 고향 보성에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판소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고풍스런 고제 판소리의 전승에 주력하고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동편제 소리를 받아들여 이종 결합도 시도했습니다. 서편 강산제인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에 19세기 후반기에 8명창 가운데 한 사람인 김세종 판 동편제 소리, 춘향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서 양소리제 특징의 결합을 통해 그때까지 전승되던 소리와는 색다른 소리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이전의 소리와 구분해 보성소리라 부릅니다. 보성소리는 정응민을 거쳐 그의 외아들인 정권진 때에 이르러 세상을 향해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정권진을 위시하여 정응민 문화에서 소리 수업을 받았던 조상현, 성우향, 성창수는 1976년부터 내리 3년간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부문에서 장원하며 보성소리의 진가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보성소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성소리란 말 자체도 그 연원이 짧습니다. 정권진이 60년대 초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리꾼들 사이에 보성소리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특정 유파를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도 훨씬 후의 일입니다. 이처럼 한 세대에 불과한 기간에 우리나라 판소리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 보성소리의 등장을 두고 학계에서는 판소리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 바위야 사람자치 일어나서 나래를 땅으다. 항주 도화동이 호토고 성령원 심학교요 을청년 청월 딸을 설무경으로 상처고. 영화 서편제의 무대 또한 바로 그 보성 소리제였습니다. 영화의 초입은 30대 남자의 발길을 따라갑니다. 남도 땅 보성의 삼판 초입에 위치한 주막. 남자는 이곳의 유래를 주모에게 묻습니다. 이 고갯길을 소리째라 하고 이 주막을 소리째 주막이라 한단 말을 듣고 왔소만. 서편제가 세대와 성별을 떠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을 두고 누군가는 전통과 근대가 절충되어 다양한 관객들이 각기 자신의 지점에서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익숙한 문화적 편린을 잘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시하고 도외시했던 전통에 대한 아련한 회상을 불러 모으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남도 판소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그 애절하고도 구성진 가락이 전하는 멋과 흥, 위안을 지금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렵니까? 오후 5시 18분, 옛 전남도청이 서 있던 자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시계탑에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이 노래에는 30살 영원한 청년으로 남은 한 사람의 뜨거운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회의실. 당시 내외신 기자들에게 진실을 전하며 시민군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던 윤상원은 회의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계엄군의 M16 소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30. 죽을 것을 알고도 피하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윤상원. 그가 마지막까지 이곳에 남아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임곡동 천동마을. 마을 입구를 걸어 올라가면 오래된 시골집들 사이로 윤상원의 생가임을 알리는 노란 배너와 벽화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상원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 8월 이곳 천동마을에서 윤석동 선생과 김인숙 여사 사이에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연극반 동아리에서 극예술에 심취한 그는 연극을 통해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를 탐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윤상원은 1978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주택은행에 입사해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은행은 높은 연봉에 정년이 보장된 선망의 직장이었죠. 그러나 유신 독재의 암흑시대, 상원은 반년 만에 사표를 내고 광주로 내려옵니다. 그는 왜 보장받은 안락한 삶을 버렸던 것일까? 생가 벽돌담에는 군복무 중 상원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낼 것인지 침울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을 하면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서슬 시퍼렇던 유신 독재 시절, 24살 젊은 상원의 깊은 고뇌가 전해옵니다. 광주로 내려온 윤상원은 고졸 출신으로 학력을 위장해 광천공단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위장 취업합니다. 하루 10시간씩 트럭에 짐을 싣고 내리는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원 말고 또 한 명의 위장 취업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박기순입니다. 박기순은 전남대 국사학과 3학년 재학 시절 교육지표 시위 사건으로 강제 휴학을 당한 후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들불 야학이었죠. 야학운동이야말로 현실에 입각한 노동운동이라는 박기순의 말에 공감했던 터라 상원 역시 바로 들불 야학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노동자들의 누이 박기순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상원은 일기장에 훨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이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돼 가슴 속에 피어난다라고 눈물로 적어 놓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유신 독재가 무너집니다. 서울의 봄과 함께 찾아온 1980년 5월 광주.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연대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의 집회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워지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시민들은 꽃잎처럼 떨어졌고 닥치는 대로 짓밟혔습니다. 언론들은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진실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고립된 섬 광주. 상원은 선전 선동의 탁월한 기획자이자 실행자였습니다. 윤상원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들불야학 동지들과 함께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투사회보를 만들기로 합니다. 당시 투사회보만이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언론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행 기간 중 각종 선언문과 구호까지 나온 투사회보의 편집과 제작, 배포를 밤을 새워 주도하고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항쟁의 대의를 설명하는 임무를 맡아 시민군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5월 26일 시민군에게 밀려 외곽으로 퇴각한 계엄군들은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오고 도청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내려놓자는 사람들과 끝까지 투쟁하자는 사람들로 양분된 가운데 윤상원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굳게 뭉쳐 싸워야 합니다. 상원은 여자들과 고등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M16 소총과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민군의 본거지인 도청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상원은 5월 26일 밤 도청 진압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왜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느냐는 외신 기자의 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자리를 피한다면 지금까지 희생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피는 무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희생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이 사건을 치욕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패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5.18을) 취재했던 당시 볼티모어 선 도쿄 지국장 브래들리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상원은 탁월하게 용감했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광주를 탈환하기 위해 군대와 최후의 투쟁 속에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윤상원은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7년 후 군부 독재를 패망시킬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싸우도록 고무시켰습니다. 1982년 2월 20일 망월동 묘역. 그날 초래청의 주인공은 신랑 윤상원과 신부 박기순. 그러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애절한 한 편의 진혼곡을 불렀습니다. 백기환의 장편시 맷 비나리를 개작해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썼고 윤상원의 대학 후배인 김종률이 곡을 붙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바로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에서 그렇게 처음 울려 퍼졌습니다.
상원의 고향집. 상원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방은 2004년 겨울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5월에 윤상원 박기순 열사 자료 전시관으로 복원해 그의 호를 딴 해파제라는 현판을 걸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 없더라도 보고 가십시오. 윤상원 기념관에는 5.18 광주 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사진과 일기장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얼굴이 부조된 기념비. 역사의 수레바퀴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연설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비 옆 거울로 만들어진 기념물.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윤상원과 마지막 시민군들이 죽음을 피해 모두 도청을 비워두고 떠났다면 80년 광주의 5월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죽을 것을 알고도 끝까지 전남 도청에 남았던 이들.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 민주주의의 분수령으로 전 세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분기점. 5월 광주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억압과 고통의 현장 어디에서든 광주 정신으로 부활해 시대를 변혁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그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마지막을 맞았던 이들. 그들에겐 목숨과 바꿔서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푸르디 푸른 청춘을 바쳐 앞서서 나간 이들.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동 세상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삼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지금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과 해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길게는 1000년 넘어, 짧게는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광주의 유무형문화재와의 만남. 지나온 시대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지혜를 얻고 우리 모두의 꿈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내일을 바라봅니다.